네, 안녕하세요. 이제 또 이게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자리에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제가 잘 알 수가 없어가지고 채팅방에다가 좀 해주시면 오셨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첫 시간에 이제 부가가치세 우리 사업 시작하면은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 부가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2달 되면은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결과적으로는 이제 부가세 자주 내니까 부가세 때문에 사업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은 소득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부가세는 한 번 내면 끝인데 소득세는 왜 그럴까요? 지금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소득세는 이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가 정산이 되고 또 이 소득 금액을 기반으로 해서 소득 금액 증명원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대출, 은행, 금융기관 대출 거래할 때도 이용하시고 해서 장기적으로 내 사업과 관련한 모든 거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이제 2달 뒤에 신고하게 되실 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가 대충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 과세 방법, 그러니까 소득별로 과세 방법과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까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부가세, 종합소득세는 그냥 소득세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소득세는 말하기 편하게 소득세라고 하는데 종합소득세가 조금 더 의미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소득세라는 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해서 소득을 합산해서 이 기간에 벌어들인 소득을 다 합쳐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가 2달 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때까지 자진신고하는 신고 세목인데요. 문제는 요거 가지고 또 질문 많이 하세요. 제가 2025년 1월에 사업자를 냈는데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어떻겠어요? 당연히 2025년 1월에 사업자를 냈다 하더라도 25년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작년에 2024년에 사업자를 내셨던 분들 혹은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신고를 하는 겁니다. 올해 사업자를 내신 분들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종합과세냐? 왜 종합과세냐면 지금 종합소득에만 이렇게 가지가 쭉 나와 있죠. 요 소득에 한해서 합산해서 신고를 해준다는 의미이고요. 그 중에 예외적으로 이자 배당 소득에 한해서는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막 은행에서 예금에 조금씩 이자 붙고 배당 붙고 이런 거 다 합쳐서 신고하면 신고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 미만까지는 분리과세로 할 수 있으니까 종합과세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아마 여기에 있는 소득들이 해당될 거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 뭐 주택 양도거래라든지 퇴직금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은 합산과세가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양도나 퇴직 같은 경우는 한 회계 기간에 발생한 소득이라기보다는 아주 오랜 기간 누적된 소득의 합계이기 때문에 종합과세 하지 않고 따로 별도로 계산을 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납세 의무는 사실 이제 비거주자가 좀 헷갈릴까 봐 표시해 놨는데 아까 보니까 뭐 성함에 참가자 중에 영문으로 돼 있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외 모든 소득 다 신고하시는 거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거는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구분하지 않고 당연히 다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보다 요 밑에 가서 질문이 많으실 거예요. 처음 사업할 때 공동사업 하시는 분들 있죠? 공동사업자 별로예요. 공동사업자가 2분이면 소득세도 2번 신고하는 겁니다. 2개로 나누어서 신고하는 거고요.
요것도 또 많이 헷갈려 하세요. 아까 제가 부가세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간이가세자가 부가세 부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끔 오해를 하시는 게, 간이가세자는 세금을 안 낸다. 간이가세자는 부가세도 별로 안 내고 종합소득세도 안 낸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면세사업자처럼 나는 부가세 신고도 안 하고 난 면세사업자라서 신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나누어 놓은 것뿐이지 동일한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유형이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아마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기존에 사업 해보신 분들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라는 게 날라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신규 사업자분들은 이제 내년에, 올해 신규로 하신 분들은 이제 내년에 받아보실 건데, 신고 안내문에 보면은 내 소득이 얼마인지 또 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신고 안내문상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과세관청이 어떻게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 사업장이 얼마를 벌었는지 또 누가 어떤 A라는 사람이 얼마를 벌었는지 알게 되려면 그 전에 어떤 신고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자분들은 일반과세자는 아까 뭐가 있었죠?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수입이 있는지 과세관청에 이미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없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뭐 퇴직소득, 이런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자가 이분들한테 대금을 지급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그냥 주지 말고 세금을 계산해서, 대략 계산해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다음에 그 차액을 지급해라. 그리고 그 원천징수한 이후에 그 내용을 과세관청에 알려줘라. 그래서 그런 과정이 원천징수라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시간인 인건비 수업 시간에, 인건비 강의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사업장에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을 했다. 뭐 어떤 용역을 줬는데 그거를 해주는 우리 사업장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분한테 소득을 좀 지급했다. 그때 프리랜서 소득 이것도 아시는 분들 꽤나 있을 텐데 3.3%를 차감한 다음에 차액을 주시고 내가 누구한테 줬는지 그거를 과세관청에 알려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세 번째 시간에 좀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제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가세를 신고했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우리 사업장의 수입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안 하니까 과세관청에서 알 길이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본인의 사업자 인적사항과 업종에 따른 수익 금액을 과세관청에 알려줘야 되는 신고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장 현황 신고인데요. 이게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예요. 만약에 작년에 면세 사업으로 사업자를 내셨다면 올해 지난달 2월 10일까지 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마무리를 했어야 됩니다. 이게 사업자 현황 신고 가끔 놓치시는 게 부가세는 납부세액이 있잖아요. 혹은 환급세액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불이익이 있을까 봐. 사업장 현황 신고는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안 해도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자 현황 신고의 사안에 따라서 가산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신고를 안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냐면 5월 달에 과세관청에서 교부하는 신고 안내문을 수령할 수 없는 문제, 수령을 한다 하더라도 정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나는 신고 안 해도 되나 보네. 나는 과세관청에서 이렇게 보냈으니까 수익 금액이 없나 보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업자 현황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오류가 있는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내 사업자의 위치에 따라서 적절한 신고를 기한 내에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부가세가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게 부담스러워서 예정고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부가세는 6개월 단위로 내는 게 부담이 돼서 예전 고지가 있는데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의 세목이니까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매년 직전기에 냈던 세금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중간연납하시는 거고요. 우리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신규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연납이 면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직전기 세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나머지 두 가지 사항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해 주시고 확정 신고는 언제 하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 뒤에 신고 납부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수익 금액이 좀 큰 경우에 그 신고 의무를 좀 달리해 가지고 성실신고자라고 해서 6월 달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종합소득세 강의를 들으면서 아마 이거 하나만 건져도 남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별표친 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사업자를 내시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사업용 계좌를 써야 된다고 하는데 세무사님 사업용 계좌는 언제 등록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질문은 정확히 하신 겁니다. 사업용 계좌는 사실 다 등록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표현이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바로 다음 시트에 나와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시면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시면 되기는 돼요.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업종별로 매출이 좀 큰 사업자가 됐다는 의미인데 매출이 좀 커졌다는 거는 뭐예요? 뭔가 영업이 바쁘게 사업장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라서 깜빡하면 놓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현금 영수증 미감행. 만약에 어떤 내가 사업자를 낸 업종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현금 영수증은 누구한테 발행하죠? 소비자한테 주로 발행을 하는데 나는 소비자하고 거래를 안 하고 전부 다 사업자밖에 없다. 거래 상대방이. 그래서 나 현금 영수증 발행할 일이 없어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사업용 계좌나 현금 영수증을 미가맹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가산세는 너무나 당연하고요. 좀 가혹하긴 하지만 세액 감면이 다 배제가 됩니다. 요새 많이들 있죠. 뭐 고용이 늘어나면 세액 감면을 해준다. 창업을 하면 세액 감면을 해준다. 뭐 여러 가지 감면들이 있는데 이런 감면 조항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가맹 의무 사업자인지 아닌지 사실상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요. 현금 영수증 가맹 사업 발행 의무자가 해마다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때그때 체크하면 좋은데 그런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사업을 개시하셨을 때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해당 사항 없어도 다 하실 수 있는 거라서요.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는 것과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거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용 계좌 등록은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사업장에 포스 설치하시면은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시는 건데 소비자들하고 거래 안 하시는 분들 뭐 포스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행히 홈택스에서도 등록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 않았을 때, 이 대상이 됐는데 하지 않았을 때 너무너무 치명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내 매출 규모에 있어서 나는 뭐 장부 작성을 해야 되는지, 나는 규모가 작은데 그냥 신고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신고하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5월 달 내내 제가 받는 질문입니다. 우선 이제 기장 의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기장 의무가 말 그대로 기장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장부예요, 장부. 우리 그냥 장부가 뭐예요? 그 가장 쉽게는 가계부 같은 건데 가계부는 좀 쓰기가 쉽죠. 한 줄 한 줄씩 쓰는 거니까. 근데 물론 그런 장부는 아니고 세법에서 요건을 정한 장부. 장부의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간편 장부는 조금 말 그대로 그냥 가계부까지는 아니지만 좀 작성하기에 용이한 거고요. 복식 장부는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한 장부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뭐 세무사 사무실에 위탁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복식부기로 작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언제 장부를, 내 업종은 언제 장부를 꼭 작성해야 되는 건지, 언제 이런 의무자가 되는지 좀 고민이 필요한데요. 여기 핑크색, 연한 핑크색으로 표현된 요 두 개가 이제 장부 의무자가 되는 건데,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제일 해당 사항이 많을 것 같은 부분에 제가 색깔펜으로 표시해서 왔는데,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6천만 원 이상이면서 3억 미만일 경우에 간편장부자가 되시는 거고 3억 이상일 때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조업이나 음식 숙박업의 경우에는 금액이 확 다운돼요. 3,600 이상이면서 1억 5천 미만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시고 1억 5천 이상일 때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근데 그 밑에는 더 다운이 돼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왜 이런 기준금액이 점점 아래로 갈수록 더 적어질까요? 밑으로 갈수록 순마진이 더 높은 사업이에요.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뭔가 매입 원가가 없는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좀 뭐가 많이 남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매출이 2,400 이상이면서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이미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시고요. 7,500만 넘어가도 세법에서 정한 회계 기준대로 작성해야 되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복식부기 의무자로 장부 기장을 하게 되면 결국 무슨 의미냐면은 기장을 한다는 거는 제일 큰 차이가 뭐냐. 여기 두 개는 지금 기장 안 할 때, 기장하지 않을 때 뭐 요런 매출 규모에서는 경비율로 계산을 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표기가 된 건데요. 기장을 왜 의무를 두는 거냐면요. 장부를 작성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벌어들인 수입에서 내 수입과 관련된 경비를 차감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 소득 금액으로 보아서 종합소득세를 산정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좀 더 정확하게 내가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기장을 하는 것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공평과세에 가깝겠죠. 매출이 크신 분들은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당연히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시는 거고요. 요 기준금액에 해당하셨을 때는 요 밑에 분들은 간편장부 분들은 간편장부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복식부기로 작성해서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소득이 산출되는 거니까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로 작성했을 때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산출세액의 20% 세액공제 해드리는데 100만 원을 한도로 해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적은 게 아니죠. 이 부분 기억하셔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너무나 다행인 거는 이 판단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 지금 시트 안에서도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과세관청에서 만약에 매출 신고를 정확하게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상으로 이게 매출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업종과 매출 기준으로 판단해서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아닌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표기해서 안내문을 내보내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의무 기준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는 이제 볼 때마다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산출세액의 20% 적은 게 아니죠. 당연히 장부 의무자가 되시면은 웬만하면 장부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그거보다 페널티가 좀 더 있어요. 20%도 있는데 만약에 수익 금액이 큰 분이 뭐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장부 신고 안 했다. 그럼 또 다른 방식으로 산출을 해서 더 큰 가산세를 물리기 때문에 뭐 이 가산세 다 기억해 두실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장부 대상자가 되면은 장부로 작성을 웬만하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장부를 작성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뭐 회계사무실이나 세무사무실에 맡겨가지고 하시면은 간단히 해결될 문제기는 하지만 또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잖아요. 근데 모든 사업자한테 이런 의무를 지우게 되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부득이하게 장부 신고를 못 하시는 분들이 추계 신고라고 해서 다른 방식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는 단순 경비율, 하나는 기준 경비율. 딱 이름만 봐도 느낌적으로 단순경 비율이 조금 유리하겠죠. 근데 아까 어땠어요? 단순경 비율은요, 적용 대상자가 얼마 안 돼요. 요 매출이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사실 사업하면 6천만 원 좀 많아 보이지만, 이거는 워낙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 단가가 있기 때문에 금방 기준 금액은 금방 넘어버립니다. 대상자는 많지 않지만, 어쨌든 단순경 비율이 적용하면 세액 구조가 수익 금액에서 내 수입의 일정 퍼센트를 그냥 경비로 빼줘 버려요. 근데 이 단순 경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소매업이라고 한다면 매출이 뭐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인데 단순 경비에 해당되시면 그 중에 한 4천만 원이 비용으로 그냥 자동으로 빠져요. 그래서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계산해서 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니까 내가 단순 경비율에 해당되면은 뭐 아무래도 세액 계산하는 거 하나는 유리해지겠죠. 근데 기준 경비율일 때는 이렇게 쭉 써놓기는 했지만 요 비용들이 뭐 되게 많다면 모르겠는데 보통 신규 사업자가 인건비가 없을 확률이 좀 있고요. 이제 기준 경비율은 웬만하면은 매입 비용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매입 비용이나 임차료를 넣는다 해도 기타 나머지 비용이 이 기준 경비율이라는 코드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아까 단순 경비율은 되게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기준 경비율은 되게 낮아가지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기준 경비율 대상자들은 이제 세금이 우리 사업장의 실제 소득 금액보다는 조금 더 소득 금액이 높게 계산이 되는 편입니다. 그러면 단순 경비율일 때는 좀 활용해 볼 여지가 있지만 이제 기준 경비로 넘어가셨으면은 장부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전전 페이지에서 전전 시트에서 봤던 내용인데 이제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 대상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려고 단순 경비율 대상자를 표기해 드린 건데 단순 경비율 대상자는 이 정도의 매출에서 단순 경비율 대상자가 되시는 건데 예외적으로 원래 신규 사업자는 요 금액이 넘는다 하더라도 단순 경비율 대상자로 봐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사업하셨을 때는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신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이 정도는 매출이 너무 크지 않냐. 이 기준이 뭐냐면 아까 첫 시트에서 보여드렸던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신규로 사업해가지고 단순경비 적용시켜 주려고 봤더니 신규치고 매출이 너무 높다. 이 정도 되면 신규 사업자라 하더라도 아주 계산에 유리한 단순경 비율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소득세가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아마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대부분은 이제 사업소득자일 거라서 제가 사업소득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시간도 제한이 있고 하니까 사업소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나머지 소득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사업소득은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를 우리가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뭐 제조도 있고 건설도 있고 도소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업종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사업자를 안 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이냐면 어떤 설비도 없이 공간도 없고 어떤 장치도 없이 그냥 내 개인 혼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면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또 사업소득자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다 종합과세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천만 원 미만의 주택임대소득 혹은 이자 배당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제외되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설명드리고요. 언급드리고요. 이제 부가세는 계산 산식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두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쉬운 개념이지만 내가 벌어들인 모든 수입에서 내가 사업과 관련해서 썼던 모든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나의 사업 소득 금액이다. 근데 이건 언제일 때만인가요? 당연히 장부를 작성했을 때. 경비율로 하면 이 개념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부득이하게
그 장부 작성을 못 하신 분에 한해서 경비용 신고를 하는 거지,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은 내가 실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싶다면 장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장부 작성을 했다는 가정하에 내가 벌어들인 모든 수입에서 경비를 제외하고 그 차액을 사업소득 금액으로 한다. 근데 제가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했죠? 사업장이 만약에 두 개라고 친다면 지금 예시를 지금 이게 소득세 신고서의 일부분을 발췌한 건데요. 사업장이 지금 두 개예요. 하나는 서울시 송파구에 있고 하나는 서울시 강남구에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이라는 사업장에서 9천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요. 장부로 작성해 봤더니 비용이 5,400만 원이었어요. 그랬더니 3,600만 원 소득이 발생을 했고 한국이라는 사업장에서는 1억 5천만 원 정도 수익이 있었는데 1억 3천만 원 비용 빼고 나니까 2천만 원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두 개를 합해서 5,600만 원이 이 사업자의 그 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요. 요 계산 구조 하에 요 산식 꼭 머릿속에 그려두시고 그러면은 부가세 때하고 똑같죠? 세금을 조금 내고 싶다. 소득을 좀 작게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건드릴 수 없어요. 확정된 겁니다. 경비를 얼마나 잘 모으는지, 모은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경비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에 따라서 결국은 사업소득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필요 경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좀 필요하겠죠? 필요 경비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유가 뭐냐면 해당 과세 기간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된다. 말은 좀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소득세 신고를 언제 해요? 2024년도 거를 2025년도에 하죠. 벌써 2024년이 끝난 지가 5개월이나 됐는데 5월에나 가서야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신고를 막 하다가 이제 사업장에 작년 걸로 계산했더니 이 정도 세금이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사업주분께서 비용을 못 준 게 있다. 비용이 지금 너무 많이 빠졌다. 그래서 비용을 막 보내오세요. 그런데 날짜를 딱 확인해 보면 2025년도 비용이에요. 신고를 5월에 하다 보니까 마치 그 앞에 있는 비용도 반영이 될 걸로 오해를 하시는데 소득세는 과세 기간에 맞아야 됩니다. 작년도 소득에서 작년도 비용을 빼는 거지 작년도 소득에서 올해 비용을 빼는 게 아니에요. 아, 중간에 끊겨졌나요? 아,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중요한 거, 필요 경비는 과세 기간에 맞춰야 된다. 내가 수입이 발생했던 그 기간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2024년 소득과 관련된 뭐 인건비였는데 지금만 2025년에 한 거예요.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2024년도에 이미 확정됐던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건 상관이 없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2025년 비용을 2024년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요 매입 비용은 당연히 비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판매 부대 비용. 부대 비용이 뭐죠? 우리 카드로 사용하는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또 잘 모르시는 거, 접대성 항목들도 접대비라고 해가지고 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랑 앞에 부가세를 했으니까 연결해서 설명드리면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안 됐으니까 경비도 안 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부가세 공제까지는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접대비 같은 거 우리 건전한 사회 문화를 형성하려면 이렇게 접대 문화가 막 통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가세 공제까지는 못 해주는데 필요 경비에는 산입이 됩니다. 그러나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도는 좀 있어요. 보험료라든지 광고 선전비라든지 이런 것들 아, 전부 다 필요 경비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필요 경비에 뭐 재산세나 건보료도 대상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재산세는 만약에 그 건물이 됐든 어떤 항목이 됐든 내가 사업과 관련된 거라면은 경비가 되지만 내 사업과 관련이 없다면 경비가 될 수 없고요. 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건보료는 일부분 경비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안 되지만 건보료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건보료 같은 경우는요, 홈택스에서 조회도 돼요. 우리 경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경비로 산입되는 거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경비로 안 되는 거, 지금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이렇게 경비가 안 되는 게 뭔지 아는 것도 중요해요. 경비가 안 되는 거는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뭐가 안 될까요? 사업주 본인을 위한 비용. 크게 표현하면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이에요. 가사 관련 경비는 그래도 많이들 이해를 해주세요. 근데 간혹가다 조금 제가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이 의료비에 대해서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 사업주가 왜 우리 이제 근로자가 다치면은 산재 처리하면 비용 처리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근로자가 내가 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의료비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내 사업을 더 잘하려고 발생한 의료비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주의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필요 경비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 제일 많이 오해하시는 게 이거예요. 제가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드릴 때 이제 말씀을 5월 달에 딱 드리면 납세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아니,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이거밖에 안 된다. 근데 왜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세무사 사무실에서 말씀해 주시는 소득이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하고 일치하지 않는지를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통장에 나는 분명히 비용 다 쓰고 12월 말에 남아있는 잔액이 3천만 원이었으면 나는 장부신고 장부에다가 경비 반영했는데 3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지 왜 3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는 건지 이런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그 대여금이 있거나 그러니까 대출금이 있을 때 대출금을 상환한 내역 혹은 심지어 이건 주택차입금이니까 사업하고도 관련이 없죠. 이렇게 원금을 상환한 부분 혹은 주택차입금처럼 사업과 관련 없는 주택의 상환 이자액 이런 것들은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필요경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필요경비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대출금 상환한 건 어떻게 상환한 거예요?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갚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통장 잔액을 나의 순소득 금액이다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납부하신 거나 벌금 내신 거 이런 거 비용으로 될 수 없고요. 이제 건전한 사회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벌금 같은 것들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지 않고요. 또 간혹 가다가 이제 불명확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사업에 썼는지 개인적으로 썼는지 도저히 판단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보수적으로 사업 관련 경비로 보기는 좀 어렵다. 근데 사업 관련 경비로 꼭 인정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납세자가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 필요 경비 산입되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되는 게 뭔 줄 알아야 뭐가 되는지 이해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제 필요 경비에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시간이 짧다 보니까 세세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대충 이제 느낌은 잡았는데 근데도 차이가 나요. 근데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세무조정. 쉽게 말해서 세법에서 아까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 접대비를 앞에서 조금씩 말씀드렸어요. 비용은 비용인데 세법상 다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주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예요. 다 다른데 지금 첫 번째 기업 업무 추진비가 과거의 접대비예요. 접대비는 제가 왜 한도를 둔다고 말씀을 드렸죠? 건전한 사회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접대 문화가 너무 활성화되면 안 되니까 만약에 접대비에 한도를 두지 않으면 비용 처리되니까 세금 많이 나올 것 같은 사업장들은 계속 접대만 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도를 두는 겁니다. 한도는 일반 서비스업은 1200만 원, 중소기업 3600만 원까지라 그냥 보통의 기업에서는 접대비가 한도를 넘을 만한 정도로 이렇게 발생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접대성 항목 중에 한 가지 이제 신규 사업자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 잘 모르시는데 경조사는 건당 2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근데 경조사 같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야 될까요? 청첩장이나 부고장이나 돌잔치 같은 것들 그 증빙 서류 요새는 뭐
메시지로도 많이, 모바일로도 많이 오고 실제 실물 자료도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든지 증빙을 확보해 놓으면 최대 20만 원까지, 하나당 최대 20만 원까지 인정이 되니까 이런 거 놓치지 않고 모아두시면 나중에 장부 신고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사업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대손금까지는 강조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 것들은 2번, 3번, 4번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니라서 우선 넘어가고 5번도 많이 착각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항상 비슷한 내용인데요. 분명히 다 지출을 올해 사업 시작하고 엄청난 돈을 지출을 했는데 왜 세금이 나오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 아까처럼 대여금을 상환한 경우, 그리고 대표적인 또 한 가지의 케이스가 이 감가상각비입니다. 자산을 취득했을 때, 자산을 취득했을 때 뭐가 있죠? 우리 사업주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이외에 인테리어 같은 거, 건물 같은 거는 아직 해당 사항 없으실 것 같고, 기계장치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여기 표기 안 됐지만 인테리어 같은 거 했을 때 금액이 되게 크게 지출되는데 그 지출된 금액만큼 그 해에 비용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간을 나누어서 처리가 돼요. 이유가 뭐일까요? 이유가 왜냐면 이거는 지금 당장 되팔아도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자산 성격이기 때문이에요. 자산 성격이라서 가치가 완전히 소멸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남아있다고 봐서 이 기간을 정해놓고 기간에 따라서 안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품을 1,000만 원짜리를 샀다. 그러면 4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비용 처리를 해요. 1,000만 원을 사로 나누면 250만 원이니까 250만 원씩 4년에 나누어서 비용 처리를 하니까 올해 지출이 되게 많았다 하더라도 4년 또는 5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비용이 많지 않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 사라지는 게 아니고 향후 3년 동안 내가 오히려 그 다음 연도에는 나는 비용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비용이 더 있었네? 왜 그럴까요? 감가상각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겠죠?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 오해하지 마시고 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공제됐던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도 분명히 이제 사업 목적상 꼭 필요해가지고 뭐 리스 차량을 썼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좀 고가의 차량이 여러 개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용 승용차, 그러니까 세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의 매입세액이 공제됐던 그런 차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용으로 얼만큼 썼는지 업무일지를 통해서 업무 사용 비율을 산정한 다음에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업무용 승용차 비용으로 뭐 한 5천만 원 나갔다고 해도 5천만 원 다 처리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예상하는 그 소득세, 소득 금액하고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감가상각비 뭐라고 그랬죠? 나누어서 처리되는 것뿐이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업무용 승용차도 이렇게 너무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라지는 건 아니고 한도에 걸려가지고 한도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만약에 업무일지를 썼다면 업무일지를 안 썼을 때는 한도 넘어가는 거 이제 다 사라져 버리는 개념인 거고요. 업무일지 쓰셨을 때는 한도 넘어간 부분은 또 관리되었다가 나중에 또 비용 처리될 수 있는 툴이 있으니까 우선은 내가 지출을 했다 하더라도 한도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기부금.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왜 제한을 두는 거냐면은 뭐 우리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제 종교활동. 내가 내 소득보다 종교활동 같은 걸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내 소득의 범위 안에서 기부활동을 해라. 왜냐면은 번 거보다 기부를 더 많이 하면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부금에 있어서도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기부금을 다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꼭 도움이 필요한 단체, 이런 단체를 도왔을 때는 100%에 해당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뭐 종교단체 기부금 같은 것들은 네,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 그래서 기부금이 내가 기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 해에 무조건 세금을 다 줄여주는 건 아니다. 그 개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임대업은 좀 복잡해요. 사안에 따라서 1주택일 때, 2주택일 때, 3주택일 때 너무 복잡해가지고 제가 이것까지 설명드리면은 오늘 이 종합소득세 다 할 수가 없어서 요 강의안에 자세히 표현해 드렸고요. 또 강의안은 제가 부동산 임대업에 한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준 거라서 국세청에서 참고해 보셔도 되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게 주택임대 소득 발생하면 이제는 신고해야 된다는데 저도 세금을 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 특례가 있기 때문에 이 특례가 있다는 그 느낌만으로도 세금이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2천만 원까지는. 근데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세금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신고 납부 기한 주의하셔가지고 내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 사업소득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른 소득들도 조금의 주의사항이 있어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근로자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프리랜서 사업자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내신 분들일 것 같은데 한 가지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 중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사업하다 보면은 좀 투자금이 필요할 때도 있고, 간혹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좋지만, 이제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차입을 그냥 개인 간에 내 가까운 사람, 뭐 옆집, 뒷집, 아니면 내 가족, 이렇게 차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흔히 말해서 사채라고 하잖아요. 어떤가요? 금리가 굉장히 높죠. 뭐 그분들이 빌려주면서 저금리로 해주실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금융기관보다는 금리가 높습니다. 금리가 높은데 우리가 이자를 줬다는 거는 그 거래 상대방은 이자 소득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이자 소득이 발생했다는 걸 과세관청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득을 지급하는, 이자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해줘야 되는데 금융기관이 아니고 혹은 대부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분한테 돈을 빌렸을 경우에는 그 원천 징수를 몇 퍼센트 해야 하냐면 25%를 해야 돼요. 지금 소득세만 표기해 드렸고 지방세까지 하면 27.5%.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리고 이자를 100만 원 지급하면 27만 5천 원을 빼고 줘야 되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거래관계가 성립을 할까요, 안 할까요? 대부분은 안 하려고 하세요. 안 하다 보니까 신고도 못 하게 되고 실제로는 이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으로 반영도 못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이 차입 거래에서는 25%나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나중에 불이익 없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과세표준 어떻게 계산하는지 봐야 되는데 우리 신규 사업자분들 또 이거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벌어들인 수입보다 필요 경비가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마이너스, 결손 상태가 됩니다. 장부로 신고하셨다면 내가 얼만큼 결손인지, 얼만큼의 손실이 났는지 과세관청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손금이 생기면 당연히 세금은 안 나오고요. 2월 결손금이라고 해서 다음 연도로 이 손실 금액을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 혹은 그 다음 연도에 15년 이내에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내가 올해에 발생했던 결손금을 차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하셔야 되겠죠? 아까 제가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추계신고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추계신고는 장부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추계신고는 구조상 결손금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추계신고를 하니까 세금 안 나오니까 좋네? 그래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 투자금이 너무 커요. 이런 분들은 세금이 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결손금 신고해도 세금은 안 나오니까 장부 신고를 통해서 내가 초기에 투자했던 투자 비용으로 인정받고 결손금을 2월에서 15년 이내에 공제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익 금액에서 경비를 제한 소득 금액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또 우리 소득세
소득공제를 해줘요.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이 3천만 원을 벌었는데 어떤 사람은 부양가족이 부모님도 모시고 살고 자식도 많고 이런 분하고 혼자서 하시는 분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소득공제라는 거를 반영해 줍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가족을 부양하는지, 혹시나 뭐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지는 않은지, 뭐 한부모 가정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소득공제라고 해서 소득금액에서 좀 차감을 해줘요.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적용 가능한 것들은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설명드린 대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번 차감을 해주고요. 그 다음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건데 세율표는 이래요.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죠? 근데 누진과세로 돼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 세무사님 소득이 8,800만 원, 제가 올해 벌어들인 게 8,800만 원 넘어가는데 그러면 저는 8,800만 원 넘어가니까 이제 다 24% 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게 아니죠. 구간에 따라 달라요. 8,800이 넘어가셔도 1,400만 원 이하까지는 여전히 6%, 1,400에서 5천만 원까지는 15%, 5천만 원을 초과하고 8,800만 원 이하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24%니까 물론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세금이 늘어나서 좀 부담은 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 세율 때문에 깜짝 놀랐을 필요는 없다. 다 누진과세라 그 구간은 구간에 맞게 적용을 해준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아까 전에 소득공제로 개인의 상황을 반영해 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반영해 줘야 된다. 이거는 너무 힘든 거라서 더 반영해 줘야 된다 하는 것들은 또 세액공제로 반영을 해줘요. 우리 자녀 키우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키우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조금 더 세금을 줄여주자 해서 자녀세액 공제 있고요. 연금 계좌는 노후 준비가 잘 돼야 이제 국가에 나중에 노년층이 많이 늘어나는데 노후 준비가 된 노년층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국가 행정에 도움이 되니까 이 연금 저축으로 노후 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좀 세액 공제를 해주자 해서 추가로 빼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장세액공제 말씀드렸죠. 이제 장부신고하면은 실질적인 소득에 맞는 세금을 낼 수 있는 문화가 형성이 되니까 기장세액공제라고 해서 20%까지 한도 100만 원으로 빼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외에도 요게 중요해요, 사실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통합고용공제, 그리고 요새 관심 많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50%에서 100%까지 되니까 엄청 큰 세액 감면이고요. 투자세액 공제 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1시간짜리 강의라서 제가 이 부분까지는 설명 못 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강의할 때는 이 부분 포함해가지고 제가 설명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제가 현금영수증 미가입자 혹은 무신고한 사람들, 기한 후에 신고하신 분들, 추계 신고, 아까 장부 신고가 아니라 간편법으로 신고하신 분들은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항목들이 있어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되시는 분들은 크게 부담되는 거 아니라면은 좀 시간을 들이더라도 장부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의 말씀드리고요. 종합소득세도 또 가산세가 있습니다. 아까 뭐 이미 봤죠. 40%라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신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일반이든 부정이든 이렇게 가산세가 있어서 무조건 신고는 기한 내에 해야 된다. 부득이하게 좀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신고가 좀 미흡하더라도 과소신고일 때는 가산세가 무신고보다는 적으니까 신고를 꼭 하자. 그리고 납부도 하루 지날 때마다 미납일수에 따라서 가산세가 늘어나니까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게 좋고요. 소득세에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내가 입증을 통해서 사업 관련 비용이라고 입증해 낸다 하더라도 증빙이 명확하지 않으면 얘가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소득세의 개념을 잘 이해하셨다면 경비를 잘 준비하셔서 소득세 신고 기간에 내가 벌어들인 거에 한해서만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득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고요. 이제 10분 쉬었다가 인건비 할 건데 인건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지금 2시간 수업 들은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나머지 1시간 마저 기운 내가지고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분 쉬었다가 4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